국방부가 ADD의 FA-50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고 해외 수출 시장에서 제한된 기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었기 때문이다. 전투기를 하이미드로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군은 하이급으로 4세대 전투기 중 최강이라 하는 F-15K 및 스텔스기인 F-35를 가지고 있고 미들급으로 F-16을, 로우급으로 F-4, F-5, FA-50을 가지고 있다. F-15K와 KF-16은 4.5급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나 될 예정이다. 사실 하이급을 빼더라도 미들급과 로우급 전투기만으로도 북한의 공군을 압도하고 로우급 전투기는 북한 공군기의 불시 침투에 대한 스크램블 발전이나 상위급 전투기들이 북한에 대한 대공제압을 끝내면 육상지원이나 북폭작전에 활용되는 정도로 사용할 것이기에 업그레이드에 대해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세계의 공중전 양상이 바뀌고 있고 애초에 FA-50 도입을 반대했던 공군이 막상 써보니 FA-50의 성능이 예상보다 뛰어나고 그 가능성이 큰 것에 고무돼 있었다. 개발 당시 기술을 제공했던 미국과의 계약에 의해 F-16보다 성능이 뛰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있어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미국이 F-16을 성능을 한 차원 높인 F-16V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대만이나 우리 F-16V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FA-50의 업그레이드 제한을 풀어도 시장이 겹칠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이에 대한 제한도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이나 관계자들은 현재 FA-50의 기계식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바꾸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및 지상 정밀 공격용 타겟팅 포드의 통합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장사정의 정밀 지상 공격 무기를 통합할 것을 원하고 있다. 현재 KF-X가 개발되고 있고 내년에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카이 측은 금년 말까지 최종 조립을 마친다고 한다. 앞으로 시제기 완성 후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며 여기에 추가 지출이 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당장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는 북한에 비해 공군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마당이고 우리 국산 전투기가 개발 중인데 로우급 전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더욱이 미중 무역 분쟁과 사태로 정부의 예산이 더 압박을 받게 될 터인데 말이다. FA-50에 장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LM-2032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로 성능이 뛰어나다. 탐지거리가 100에서 150km에 이르기 때문에 60에서 80km밖에 안 되는 북한의 주력 전투기들 보다도 훨씬 낫다. 이 레이더에 AIM-120 암람 미사일만 통합해도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장거리 비가스거리 공대공 전투가 가능하다. 수출 시장에서 가장 고전하는 부분이 바로 이 BVR 성능의 부재다. 그런데 이 BVR 교전에 필요한 레이더는 현용 LM-2032 레이더로도 충분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만 통합하면 되는 것으로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다. 때문에 AESA 레이더의 통합 등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으며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공격 능력의 배가에 우선 투자를 하고 점차적 단계적으로 레이더 등을 개량해 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여기에 그동안 협소한 지상 공격 무기를 확장하고 보다 정밀하고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타겟팅 포드만 추가해도 FA-50의 성능 및 용도는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애당초 현대식 경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고등훈련기로는 과스펙으로 만들었던 기체이기 때문이다. 지상 공격용 무기로 레이더 유도 폭탄 및 국산 KGGB 1205 정밀유도 확산탄, 사정거리 25km의 매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고작이다. 그러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통합하고 레이더 유도 폭탄도 GBU-12, JDAM 등으로 확장하면 웬만한 4세대 중형 전투기에 준하는 위력을 가지게 된다. 북한만을 본다면 우리의 미들급, 하이급 전투기는 그냥 뒤에서 백업이나 하면서 놀고 있어도 될 수준이다.
또 한국군은 3개 비행대대 FA-50 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6월 안에 추가 20대 발주를 한다. 추가 발주는 TA-50이라고 하는데 말이 TA-50이지 사실상 전투기 버전인 FA-50과 동일 기종이다. FA-50 기종에서 링크 16 데이터 링크 기능만 뺀 것인데 우리 분류기준상 데이터 링크만 빼면 훈련기로 분류를 한다. 데이터 링크만 뺐을 뿐 FA-50의 모든 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실상 전투기나 다름이 없다. 평소에 훈련기로 사용하다가 유사시엔 즉각 전투기로 써먹어도 되고 데이터 링크도 즉시 추가가 가능하다. FA-50에 대해 반대하던 공군이 이렇게 FA-50의 애착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것을 보면 성능이 꽤 괜찮은 모양이다. FA-50 개량 향방 KF-XAESA 레이더 활용, F-414 적용.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전투기 사업에서 FA-50이 파키스탄 JF-17 인도 티저스 MK-11A와 경쟁을 하면서 드디어 FA-50은 다른 전투기들과 입찰 경쟁을 한다. FA-50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면서 결국 정규 전투기들과 경쟁을 하는 시기다. 물론 2년 전에 필리핀 마닐라 ADAS 2016에서도 제임즈 39 전투기 사브사가 FA-50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JF-17은 FA-50과 비슷한 공허 중량과 최대 이륙重량을 갖는 항공기이지만 BVR 교전과 공대함 스탠드오프 공격, SVAD 능력을 보유한 항공기이며 자체 방어를 위한 ECM 체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이다. 티저스 MK-11A에는 FA-50과 마찬가지로 F-404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는 이미 말레이시아 공군이 F-404 엔진을 탑재한 FA-18D 전투기 8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FA-50의 F-404G102 엔진은 FADEC 엔진 제어 채널과 애프터 버너를 모두 이중화함으로써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켰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처럼 그동안 경공격기와 리프트 시장 위주로 판로를 확대해온 FA-50이 이제 정규 전투기들과 경쟁하면서 추가 성능 개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FA-50의 채공시간 증가는 이미 FA-50 항공기를 도입한 해외 운용국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FA-50의 채공시간 증가 개량에 대해 적극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공군에서 CAS 임무는 대개 로우-엔드 전투기인 FA-50 60대와 100대 이하의 F-5F가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제29 전술개발전대의 가상적기로 운용되는 항공기와 제1전투비행단의 F-5F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CAS 투입 가능한 로우-엔드 항공기 가용 숫자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장차 로우-엔드 전투기 세력으로 FA-50 60대이며 FA-50 60대도 CAS 임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용 CAS 세력은 장차 크게 김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군의 공지 전투 여력이 지금보다 더욱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수한 SAR 모드를 보유한 ELM2032 레이더와 EGI, 그리고 MIDS-LVT6의 링크 16 데이터 링크 통신을 사용한 항법 데이터 보정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FA-50은 단순히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항공 화력 제공과 고속 FAC 역할뿐만 아니라 합동화력 구역에서 하드 대기, 가장 높은 대화력전 공역에 제공하면서 대화력전 표적을 획득, 정밀 타격하는 임무에도 투입된다. FA-50은 BLU-108 가문 자탄 다수 내장하여 다수의 기갑 차량을 일거에 일소할 수 있는 CBU-105 SFW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개 편대의 FA-52 INT-셀 바깥에서 INT-셀 내부의 적대규모 지상작전지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FLOT로 적대규모 중원제대가 접근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다. SFW에 내장된 BLU-108턴은 정밀 공격 자탄 40개를 내장하는 이론적으로 최대 40대의 기갑 차량을 일거에 파괴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 비행대에서 운용되는 FA-50에 다양한 임무가 부여되면서 CAS 투입 소로티를 차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공지 전투를 위해 설치되는 킬박스 중에서 공군에 배정된 킬박스들의 상시 XCAS 대기 제공을 유지하려면 CAS 임무 비중이 높은 FA-50의 제공 시간을 늘림으로써 XCAS 유지를 위한 필요 소로티를 감소시켜야 한다. FA-50의 제공시간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의 보조 연료 탱크보다 더욱 대형의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하는 방안과 공중급유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이미 연구된 바 있다. 공중급유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 공군 TX 사업 T-52에 적용된 것과 같이 FA-50의 캐노피와 수직 미입 사이의 공중급유 리세터가 포함된 구조물을 결합하고 해당 구조물의 리세터가 직접 동체 내부 연료 탱크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과 기수 근처에 공중급유 프로브를 설치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즉 플라잉 붐급유 방식과 프로브 앤드 드로그 방식이다. 이미 한국 공군의 핵심 주력 전투기들이 모두 플라잉 붐 공중 급유를 위한 리세터를 보유하며 KF-X 역시 플라잉 붐 급유를 위한 리세터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 플라잉 붐 급유를 위한 공중급유 붐을 갖춘 KC-330 공중급유기를 전력화하고 있다. 따라서 FA-50의 채공시간 증가 방안으로 플라잉 붐급유 리세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해당 개조 방안은 기술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다만 플라잉 붐급유 능력을 부여받더라도 공중급유 리세터 설치 개조를 받은 FA-50 개량형이 전시에 공중급유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해당 개조 방안의 단점이다. 한국 공군은 불과 4대의 KC-330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동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지 않는 한 전시에 한 대씩 공중급유기에 할당된 대기 공역에 한 대씩 로테이션 투입될 것이다. 이는 이미 공중급유 리세터를 보유한 주력 전투기인 F-35E, F-15K, 그리고 KF-16의 공중급유 소요도 완전히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FA-50 개량형에도 공중급유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중에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더라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추가 도입된 공중급유기 역시 F-1516/35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공군은 공중급유 붐을 장착한 A330 MRTT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해당 급유기의 날개 한국 공군의 A330 MRTT인 KC-330 공중급유기는 플라잉 붐 공중급유뿐만 아니라 프로브 앤드 드로그 공중급유 능력도 보유하게 된다. 이는 프로브를 사용하여 공중급유를 받는 전투기를 운용하는 미 해군과 미 해병대와의 연합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카브햄 952 포드를 도입함으로써 KC-330 공중급유기는 플라잉 붐 급유와 프로브 앤드 드로그 급유를 모두 할 수 있다. FA-50에 공중급유 프로브를 설치하는 옵션을 수출형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 FA-50에 적용해도 장차 활용할 수 있게 된다. KC-330 공중급유기는 플라잉 붐 급유를 받기 위한 리세터를 갖춘 주력 전투기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FA-50에 급유 프로브를 설치하는 개량을 하더라도 해당 항공기에 KC-330의 공중급유를 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자전기에 대한 공군의 수요 요구는 계속적으로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보유하지 못한 채 F-35E 스텔스기를 먼저 들여오게 되었다. 공군이 예전에 원하던 전가전기는 FA-18, EF 슈퍼 호닛을 모체로 하는 EA-18G 그라울러이다. 현존하는 최강의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의 보유국은 제조국인 미국과 제1우방국인 호주뿐이다. 호주는 렌탈 형식으로 임대하고 있다. 그리고 옆 나라 일본도 EA-18G를 렌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국내의 경우 높은 가격을 장벽으로 독자 개발을 선택했으나 미국이 판매 승인을 할지조차 모르는 무기이다.
물론 과거 3차 FX 사업 당시 록히드 마틴의 F-35A를 선택하였으나 기체 가격이 비싼지라 대안으로 F-15SE와 EA-18G 6기를 구매하는 것이 논의된 적 있었다. 이 정도라면 아마 당시에도 국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미군이 쓰는 기체보다 당연히 다운그레이드 사양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기체인 건 분명하다. 미군이 F-35A는 우방국이라 불리는 나라에는 다 팔아도 EA-18G를 판매가 아닌 리스로 딱 1국가에만 승인하는 것을 볼 때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가 EA-18G에게 격추되었다. 킬마크 달린 EA-18G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 공중전 최강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EA-18G 그라울러에는 AN/ALQ-99F 제밍포드와 AN/ALQ-218 리시버가 제밍을 하며 AN/APG-79 AESA 레이더를 통해 장거리서 적을 추적하고 고출력으로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킨다. 겉모습만 FA-18을 닮았을 뿐 내용물이 완전 다르다. 동체 전체가 안테나이자 레이더 역할을 하면서 적을 교란하고 아군의 생존성을 증가시킨다. 레이더 제밍의 과거는 체프나 플레어로부터 시작된다. 은박지나 체프를 뿌려 레이더의 추적을 교란시키던 방법에서 현재도 사용되는 플레어로 연결되고 물리적 교란에서 전자적 교란으로 넘어오게 된 것뿐이다. 다시 이야기를 돌려 KEFX의 전자전이라는 것은 이미 개발된 POD의 장착과 AESA 레이더를 이용한 마비 개념이다. EA-18G의 경우는 국부적으로 레이더를 집중 조사하여 회로를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전자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높은 전자 출력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전자전 전용으로 만들어진 기체이기에 가능하다. KF-X와 같이 일반 전투기가 보유하는 능력과는 다르다. KF-X가 갖는 능력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전투기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아래 내용들이 KF-X의 전자전 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1. AESA 레이더 달린 전투기가 현재 없음. 이 KF-16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수를 갖는 전투기가 될 것이다. 3. 4.5세대로 개발되기에 향후 내부 무장창과 엔진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급으로 변신할 수 있다. 왜 AESA가 전자전기의 기능에 필요한가? 단순히 레이더로 스캔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출력의 에너지를 집중 조사하여 회로를 마비시키거나 태울 수 있는 능력이 AESA가 갖는 장점 중 하나이다. 기존 기계식 도플러 레이더의 경우 에너지를 집중 조사하는 방법이 어려우나 AESA의 경우는 각각의 소자 센서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햇빛과 돋보기와의 관계로 보면 된다. 물량은 전쟁에서 늘 중요하다. 수량이 많은 기체에 약간의 능력이 부여되어 날아다닌다면 당연히 전술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 물론 EA-18G를 만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3번 내용은 4.5세대라는 내용이 핵심이라기보다는 변신에 의의를 두고 있다. 물론 형상은 스텔스이지만 외부 무장창이 있고 내부 연료통이 뭔 이유 때문인지 모잘라 외부에 탱크를 달고 다니고 엔진이 전혀 스텔스성이 없는 F-414G 200K이지만 블라크 개량을 통해 반미림 무장을 내부 무장으로 변경하고 공대공 임무를 전폭적을 밀어주며 미티어를 통해 BVR을 한다면 전자전 능력을 10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KF-X는 대한민국 공군의 미드급을 차지하게 될 전투기이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다. 세계 국방력 2위 중국, 3위 러시아, 7에서 8위 일본, 10에서 11위 한국, 그리고 22에서 24위 북한. 이 중 중국, 러시아,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스텔스 전략으로는 일본은 F-35E를 140여 대 보유 예정이며 러시아는 T-50,
PAKFA를 양산 중이라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 불명확하며 중국의 제220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나라에서 KFX의 전자전 능력 강화와 별도의 전자전기 기체 제작을 통해 전력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가길 바란다. 오늘 방위사업청 국감